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미미한데요. 저출산 관련 예산이 23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난임 정책에는 1%도 안 되는 187억 원이 지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는 난임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난임 문제가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난임 문제 사실은 주변에서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금 이제 초저출산 시대인데 네. 이 저출산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외국 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출산율이 1.04였을 때 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300년 후에는 5만 명으로 줄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있는 인종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최초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출산율이 지금은 심화돼서 그 당시에 1.04였는데 지금은 0.98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게 300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출산율 제고가 아주 상당히 화급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난 22일에 이제 국회에서 난임 정책 전환을 위한 이제 대토론회에서 이제 주로 있었던 이야기는 그동안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육아라든지 보육 여기에 이제 지원을 했죠. 네.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네. 우선 아이가 출산이 돼야 그다음에 육아 보육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임 그 부부에 대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그 난임 부부의 지원 예산이 적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예산이 이제 23조 4천억인데 네. 난임 지원 예산은 187억 원밖에 안 되니까 네. 이게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저출산 문제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뭐 박여명 앵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도 이 난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문제였던 게 이 난임의 어떤 이 문제가 이게 개인의 몫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난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개인의 몫이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의 지원은 미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난임 부부가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이 심한데 네. 경제적 부담까지도 그렇죠. 개인이 다 부담하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적 지원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국가적 지원이라는 게 보험으로 10회까지는 이제 네. 도와줬죠. 그리고 나이는 44세까지는 이제 도와줬습니다. 네. 그런데 47세에서도 출산한 경우가 있어요. 시험관 시술로. 그다음에 이제 10회가 아니라 19회 만에 출산한 경우도 있었죠. 그 10회 이후에는 개인 부담했고 그 개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횟수 제한이라든지 10회, 그렇죠. 또 나이 나이도 제한이라든지 조금, 네. 이런 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네. 방금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 일인데 횟수 제한이 있고 또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현재 나오고 있는 해결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횟수 제한이 10회인데 그 예. 10회가 난자를 채취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착상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채취만 하다가 10회가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까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봐서 그걸 이래로 보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횟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제 44세라는 경우에는 47세에도 이제 시험관 시술 성공한 예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44세가 넘는 경우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네.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고
또 50만 원 정도의 바우치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저소득층에만 지원해 줬어요. 네. 그런데 이걸 확대해 가지고 기준소득, 2인 가족 기준소득 512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해 주기로. 네. 그래서 예. 바우치의 지원 범위도 좀 늘어났죠. 늘어났네요. 예. 네. 뭐 그동안 이 난임 부부들이 뭐 이게 난임 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출산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동안 이런 노력을 너무 외면해왔다. 이런 좀 반성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해마다 난임 부부의 진단을 받는 사람이 20만 명쯤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으니까 진단받은 거기 때문에 이 20만 명 이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저출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20만 명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 제한이나 횟수 제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됐다. 네. 이런 이제 견해가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 도움을 받는 게 이제 법률혼에서만 도움을 받는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모자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발의되고는 있습니다. 네. 조금씩 그 적용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난임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직장 내에서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좀 배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잠시라도 휴가 같은 게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 휴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면 회사 눈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 동료들이 또 맡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그 난임 부부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가 돼 있지가 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네. 아예 임신 순번제라는 게 있답니다. 이번엔 누가 임신하고 서로들 이제 업무를 분배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 순번을 어기면 이 퇴사를 적용받는 경우도 네. 있었다. 물론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 문제 뭐 또 새로운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단순히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점에서도 그 저출산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높여라. 그렇죠. 왜냐하면 진단받은 그 난임 부부가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존망에 걸린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면 예.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도 늘리자. 그래서 횟수 제한 폐지하고 네. 나이 제한 폐지하고 또 회사에도 그렇게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러면 회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전부 강구해서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예.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크게 생각을 해보면 뭐 출산만이 아니라 양육 과정의 문제들도 사실 저출산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좀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입체적인 이제 저출산 대책이죠. 네. 우선 이제 난임 부부에 대해서 우선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출산돼야 네.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도움도 있지만 아이를 지금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그렇죠. 들고 양육 또 양육비도 쉽지 너무 많이 않으니까. 들고 네. 또 하나는 이 육아를 거의 독방 육아라고 그러죠. 지금 이 아내만 이걸 육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육아 휴가도 아내만 육아 휴직이라는 게 아내한테만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을 남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아빠의 날이라고 그래서 또 육아를 위한 날도 만들어 주고 또 일정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 예. 많이 비용을 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되면 네. 여자분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력 단절이 생겨서 어떤 그런 문제, 경단녀의 그런 고통이 없어지죠. 네. 근데 육아휴직을 하면 그만큼 경력 단절이 되니까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돼서 상당히 이제 유리천장이 또 이제 두터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안 날려고 하고 나오면 한 명만 날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 문제는 난임 이런 지원 외에 교육비라든지 육아라든지 또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출산을 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정말 여성 친화적인 이런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서 일정 규모의 회사에는 타가서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무료로 결국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근무할 때도 출근을 아예 늦게 아이를 좀 아침에 뭐 학교 보내고 그런 거 다 보이고 준비하고 출근하는 일종의 이제 유연근무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유연근무제 또 유치원을 기업 내에 만들거나 하는 이런 데는 정말 세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네.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서 저출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런 육아 문제 때문에 또 대기업을 선호하는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렇죠. 또 중소기업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네.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온 사회가 또 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인식의 변화가 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실제적으로 그 말씀처럼 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 네. 이런 인식이 있어야 결국 저출산 문제가 이제 해결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출산을 기뻐하고 또 이게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래서 이런 출산의 기쁨이 본인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사회, 국가의 기쁨이 되도록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아주 필요하고 예. 또 이 생명과 저출산 문제를 꼭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일을 이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네. 네, 저희도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